지금 중동 전면 봉쇄로 전 세계 원유의 30%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유가는 단 10일 만에 배럴당 160달러를 돌파했고 글로벌 경제가 실제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러시아가 전 세계를 뒤집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루 2,200억 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원유를 먼저 넘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선택이 돈도 정치도 아닌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점인데요. 자원 최강국 러시아가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는 어디였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자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강대국이 한 나라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기술의 정체까지 공개됩니다.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에너지 정책국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3년간 유럽 에너지 시스템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베를린 청사 12층 분석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죠. 외기 온도는 영하 8도. 북해 쪽 기상 데이터는 새벽부터 계속 경고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는 순간 화면 가득 붉은 경보 메시지가 떴습니다. 북해 해상 플랫폼 3곳에서 동시에 운송 시스템 정지 신호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37초 간격으로 3번. 연속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시 모니터링 팀에 연결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북해 가스 공급망의 핵심 구간인 해상 운송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죠.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영하 40도 이하의 극지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LNG 운송. 설비가 기준치 이상의 결빙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외벽 온도가 설계 허용치를 넘어선 순간 압력 센서가 연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설계 한계를 5% 초과한 순간 시스템이 스스로 셧다운에 들어간 것이었죠. 자동 보호 기능이 작동한 결과였지만 그 보호가 공급망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상황실에는 50분 만에 6명의 고위 분석관이 모였습니다. 유럽 에너지위원회 대표들도 영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됐고 나는 그 숫자를 눈으로 따라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 가스 공급량의 35%. 그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수치 옆에 붉은 화살표가 아래를 향한 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위원회 의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급 35%가 멈췄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에너지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고 독일 혼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죠. 비상대응 프로토콜도 있었고 예비 설비 목록도 있었습니다. 유럽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 문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장 보고는 달랐습니다. 플랫폼에서 올라온 긴급기술 보고서는 단호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유럽 내 LNG 설비 가운데 영하 42도 이하. 극한 환경에서 지속 운용 가능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북해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례적인 기온 급강하 상황에서는 대응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었죠. 예비 설비 역시 동일한 설계 규격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상계획이라고 만들어둔 것들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익숙한 기술 용어로 채워져 있었는데 결론만큼은 너무나 낯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단이 없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데이터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5년치 북해 관련 위기 대응 보고서를 불러왔습니다. 파일이 17개였습니다. 숫자들이 쌓이면서 무언가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확실히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들을 닫지 않은 채 모니터를 응시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분석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열어둔 파일 17개가 여전히 화면에 펼쳐져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는 식어 있었고 바깥에서는 청사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보고서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렬했습니다. 5년치 위기 대응 기록 17건. 각 보고서마다 기술 조달처 항목을 뽑아내 별도 열에 입력했습니다. 작업은 단순했습니다. 국가명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다음 파일로 넘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파일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동일한 국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3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번째 파일까지 넘겼을 때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17건 가운데 17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17번이나 반복됐다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긴급 분석회의는 오후 2시에 소집됐습니다. 유럽에너지위원회 분석팀장 3명과 독일 측 기술 자문 2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준비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표 하나였습니다. 왼쪽 열의 연도와 위기 유형, 오른쪽 열의 기술 조달 국가. 오른쪽 열은 전부 동일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 중 한 명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데이터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5년치는 샘플이 작다는 지적이었죠. 나는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서 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은 짧지 않습니다. 북해에서 기술 위기가 17번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7번 전부 동일한 해결책이 적용됐습니다. 다른 자문은 시장 점유율 문제로 논점을 돌렸습니다. 해당 국가가 단순히 공급망에서 비중이 높다 보면 자연히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반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의견을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 LNG 설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50%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유율이 50%라도 확률적으로 17건 전부가 동일 국가로 귀결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기술이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자리에 남아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10년치로 확장해서 처음부터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위기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대응 기록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2시간 넘게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뻐근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분석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같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북해 관련 기술 위기가 발생한 것은 모두 6차례였습니다. 6차례 전부 핵심 기술을 실제로 투입한 주체는 동일한 나라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핵심 조달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 역할, 자재 공급, 현장 인력 지원. 그런 항목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판을 해결한 건 언제나 같은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한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인정하기 불편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항상 맡겼던 겁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해온 나에게 이건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무게를 가진 발견이었습니다. 유럽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믿어온 시스템이 실은 어딘가에 깊이 기대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10년치 데이터를 펼쳐놓고 나서야 전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위기들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패턴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분석실 안은 조용했고 화면만 밝게 켜져 있었죠. 창밖으로 베를린 도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6번의 위기, 그리고 6번 모두 동일한 나라.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북해 동쪽 해역에서 기온이 급강하하며 운송설비 두 곳이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유럽 기업 4곳이 기술 검토에 참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있었고 대응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구 작업을 수행한 주체는 달랐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조용히 적힌 한 줄 핵심 설비 교체 및 재가동 기술 지원. 그 옆에 적힌 국가명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기술 투입은 항상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위기 때는 보고서 분량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원인 분석, 대응 방안, 비용 산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기술위원회 회의가 3차례 열렸고 각국 전문가 의견도 수십 페이지 분량으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5번째, 6번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6건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공통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위기 유형은 달랐습니다. 결빙, 압력 초과, 설비 노후화, 기상 이변에 의한 구조 손상. 원인도 달랐고 발생 해역도 달랐으며 위기 규모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대응에 투입된 예산도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주체만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나 시장 점유율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취약점이 10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메워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불편한 감각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북해 에너지 인프라에 수조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설계에 참여했고 각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강조해왔죠. 학회 발표도 있었고 정책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기 상황에서 그 모든 투자와 선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고서 어디에도 유럽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10년 내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항상 맡겼던 겁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특정 국가에 의존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유럽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지하면서도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석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나열하고 패턴을 시각화하고 결론을 명확히 썼습니다. 10년간 6번의 위기, 6번 모두 동일 국가가 핵심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자립 수준은 극지 LNG 운송 분야에서 사실상 미달 상태입니다. 이 결론을 보고서 첫 줄에 적었습니다. 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불편한 반응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아시아 기술 의존 문제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해는 멈춰 있었고 유럽 가스 공급의 35%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는 것. 나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상급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전체 회의 참석 필수. 다음 날 오전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유럽 에너지위원회 고위 인사 5명, 독일 측 기술 자문 4명,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출신 분석관 3명. 회의실은 넓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베를린 하늘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전날 내가 전송한 보고서 출력본이 각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백에 메모가 빼곡히 적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전송한 보고서를 모두 읽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시선들이 불편하게 교차했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10년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좁고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극지 LNG 운송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3가지로 분류한 자료였습니다. 첫째, 영하 45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화물창 단열 시스템. 액화천 연가스는 영하 162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외부 극지 환경과의 온도 차이를 견디는 단열 기술이 핵심입니다. 둘째, 결빙 해역 항행이 가능한 쇄빙 추진 구조. 두께 2m 이상의 해빙을 연속으로 깨며 전진할 수 있어야 하고 추진 출력과 선체 강도가 동시에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극한 환경 장기 운용을 위한 실시간 선체 응력 모니터링 기술. 결빙 충격과 수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선체 피로 누적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을 놓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극지 LNG 운반선은 항로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실전 운용 중인 국가가 몇 곳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개별 기술을 부분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 운용한 실적을 가진 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갖는 것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북해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화물창 단열 시스템 관련 특허 현황이었습니다. 극지 운용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창 단열 기술. 특허 총 237건 가운데 한국 기업 보유 비율은 68%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본과 미국이 일부 나눠 가지고 있었고 유럽 기업의 비율은 8%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20년 이상 된 구형 특허였습니다. 위원회 인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특허 수가 기술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함께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근 10년간 영하 40도 이하 극지 환경에서 실제 운용된 LNG 운반선 총 43척 가운데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38척이었습니다. 88%였습니다. 나머지 5척 중 유럽에서 건조된 것은 2척이었고 그 2척은 모두 한국산 핵심 설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원회 인사 한 명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쇄빙 추진 구조 데이터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극 항로 상업 운항 허가를 받은 LNG 선박 가운데 한국 기술 기반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비율은 92%를 넘었습니다. 유럽 기반 추진 기술을 단독으로 적용한 극지 운항 선박은 현재 단 한 척도 상업 운항 중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실시간 선체 응력 모니터링 기술에 이르러서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이 기술은 극지 항로에서 선체에 가해지는 결빙 충격과 수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항법을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 상업용 극지 LNG 선박 가운데 이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없이 극지 항로를 운항하다가 선체 피로가 임계치를 초과한 사고가 이미 2차례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개발 중인 유사 기술이 있었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통 전망이었습니다. 그 사이 북해는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배는 10분도 못 버팁니다. 현장 엔지니어 출신 분석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북해 현장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재 북해에서 멈춰있는 운송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목록이었습니다. 세 항목 전부였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보조 자재와 인력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 없이 보조 자재만으로는 시스템이 재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기술 협력이 아닌 자체 개발로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유럽 내 연구기관과 조선 기업들이 협력하면 단기간 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죠. 나는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 극지 LNG 기술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실용화 단계에 도달한 것은 없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세 국가의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현재 기술 완성도는 40% 미만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상용 투입까지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캐를 다시 움직일 방법은 이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반론을 제기했던 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유럽의 기술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강점을 분석하고 보고해온 사람이 지금 그 시스템의 결정적 취약점을 직접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 결론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예외가 하나라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인사가 문을 닫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화면에 남아있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은 조용했고 나는 그 조용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부캐는 계속 멈춰 있었고 숫자는 매일 쌓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손실 집계 데이터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열 때마다 전날보다 더 커진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치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유럽에너지위원회는 한국 측의 협력을 요청하는 대신 먼저 자체 해결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조선해양 기업 3곳을 긴급 소집해 복구 작업을 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하나, 노르웨이에 하나, 네덜란드에 하나. 각 기업에는 이틀의 준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업계에서 신뢰받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해양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기업들이었죠. 나는 그 결정을 전달받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야만 납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경우 더 이상 자존심을 이유로 선택을 미룰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때로 설득보다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나흘 만에 멈췄습니다. 독일 기업이 투입한 설비가 현장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에서 작동해야 하는 화물창 단열 시스템이 기준치의 73%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통과했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해 현장의 실제 결빙 환경은 실험실 조건과 달랐습니다. 기온은 예측 범위를 벗어났고 해수 압력 변동 폭도 설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설비는 현장 투입 나흘째 되는 날 자동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구가 아니라 추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더 짧게 끝났습니다. 노르웨이 기업의 쇄빙 추진 시스템은 설계 자체가 북극 항로 기준이 아닌 발트해 운항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와 발트해는 결빙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투입 전부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단 시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해빙 두께 1m 50cm 구간에서 추진 시스템이 과부하 경고를 발신했고 선박은 항로 진입 2시간 만에 후퇴했습니다. 현장 총괄 엔지니어는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입 불가. 세 번째 시도는 네덜란드 기업이었습니다. 실시간 선체 응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 중이던 곳이었죠. 완성도가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일부는 부분 운용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현장에서 센서 오작동을 반복했습니다. 결빙 충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지 않으면서 선체 피로 누적 수치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없이 선박을 움직이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운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접었습니다. 유럽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났습니다. 세 기업이 모두 실패한 날 오후 손실 집계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손실이 1,800억 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후 누적된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수치를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800억 원. 1시간으로 쪼개면 7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30일이면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조립됐습니다. 공포라고 부르기에 적절한 감각이었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에너지 위기를 수십 건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손실이 구체적인 숫자로 매일 쌓이는 것을 지켜본 적은 없었습니다. 위기는 보통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계약 재검토 의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계약 철회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일 제목만 봐도 내용이 예측됐습니다. 유럽 내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보 가치 재평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재평가는 곧 담보 가치 하락을 의미했고 담보 가치 하락은 추가 자금 조달을 막았습니다. 손실이 숫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더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부캐 플랫폼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유럽 장비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대안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말은 보고서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분석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위원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체 해결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목소리가 컸던 사람일수록 3번의 실패 이후에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었지만 복도에서 오가는 말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유럽 기업도 이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그 역할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챕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체 해결 시도 결과 요약 3차례 실패, 추가 손상 발생, 1일 손실 규모, 프로젝트 존속 가능 기간 추정. 타이핑을 하면서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새 기업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이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수십 년의 격차였습니다. 숫자들을 늘어놓으면서 감정을 분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분석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숫자는 데이터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위원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그것만이 남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800억 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베를린의 밤은 깊었습니다. 긴급 전체회의 소집 통보가 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에너지위원회 전원, 독일 에너지정책국 고위직 외부기술자문단. 회의 목적은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캐 프로젝트 복구 방안 최종 검토. 최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지난 열흘간 내부 검토라는 이름 아래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손실은 쌓였고 프로젝트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더 이상 검토를 늘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8명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인사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 초청된 기술 전문가와 법률 자문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 출력본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첫 페이지에 굵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얼굴들이 피로해 보였습니다. 열흘간의 손실과 3차례의 실패가 표정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공기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의장이 먼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체 해결 시도 3차례 실패. 1일 손실 1,800억 원. 계약 철회 위협 2건. 담보 재평가 절차 진행 중. 수치를 나열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핵심 의제를 꺼냈습니다.
한국기술기업과의 긴급 협력 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위원회 인사 한 명이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럽이 아시아 기술에 의존한다고요? 그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이상 유럽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옆자리 인사가 동조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 자립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핵심 인프라 복구를 맡긴다는 선례가 생기면 이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어제 정리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존심과 생존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 국가 검토 결과였습니다. 회의 전날 밤 나는 한국 외에 협력 가능한 국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자료였습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극지 LNG 기술을 일부 보유한 국가들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각국의 현재 기술 수준, 실전 투입 가능 여부, 현장 도달까지 소요 시간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이 달라지기를 바랐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화물창 단열 기술에서 일부 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쇠빙 추진과 응력 모니터링 통합 운용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전 투입까지 최소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조성 기술 수준은 높았으나 북해 환경에 특화된 극지 운용 경험이 부족했고 현재 가용 가능한 설비가 이 현장 규모에 맞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이미 이번 시도에서 자국 기업이 실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재투입을 고려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3가지 핵심 기술을 동시에 실전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한 국가는 검토한 국가 전부를 포함해도 한국 하나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한 국가 전부 기술 미달 판정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별 항목 충족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족 항목에는 원이 표시되었고 미충족 항목에는 공란이었습니다. 한국 열만 3항목 전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어떤 긴 설명보다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각자 그 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자존심을 근거로 한 반론들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찬성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술 자문단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에서 25년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말이 간결했습니다. 지금 논의가 기술의 문제인지 자존심의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의 문제라면 데이터가 이미 답을 냈고 자존심의 문제라면 하루 1,800억 원을 더 잃으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회의실 전체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반박하려면 기술 데이터를 뒤집거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근거를 대야 했습니다. 2가지 모두 이 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 이후 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다시 발언권을 가져왔습니다. 협력 조건 검토로 논의를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숫자가 쌓인다는 현실이 분위기를 눌렀습니다. 반대를 고집했던 인사 2명이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시적인 동의는 아니었지만 반론을 거두는 방식의 수락이었습니다. 협력 조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계약 기간, 비용 구조. 쟁점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자존심은 서서히 생존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3년 동안 유럽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해온 나에게 이 장면은 낯설었습니다. 유럽이 외부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식 회의에서 인정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보고서, 숫자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오늘 이 방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력 조건, 계약 구조, 기술 이전 가능성. 논의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유럽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닫고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회의를 버티고 반론을 받아내면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 방이 오늘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달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협력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한국 측 엔지니어 팀이 현장 투입 준비를 시작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결정에서 실행까지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팀 규모는 11명이었습니다. 책임 엔지니어 1명, 설비 전문가 5명, 현장 운용 기술자 5명. 나는 그 명단을 받아들고 잠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1명. 유럽 측이 3차례 시도에 동원한 인원이 수십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랍도록 작은 규모였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수십 명을 동원하고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인원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임 엔지니어의 이름은 이현준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소속이었고 극지 LNG 설비 분야에서 17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현준의 양력을 훑어봤습니다. 북극 항로 LNG 운반선 프로젝트 5건 책임 설계, 극지 화물창 단열 시스템 개량 특허 3건 보유,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현장 기술 지원 참여. 경력만 보면 이 현장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서류였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품은 채 현장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현준과 처음 통화한 것은 팀이 베를린을 거쳐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손상 상태를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설비 3곳 가동 중단, 그중 한 곳은 유럽 기업 시도 과정에서 추가 손상 발생, 결빙 압력. 현재 설계 허용치의 112% 수준 유지 중. 말을 이어가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이현준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마치자 짧게 물었습니다. 현재 외기 온도와 해수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즉시 연결해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반응도 우려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의문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 태도가 당황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발 36시간 만이었습니다. 장거리 이동 직후임에도 팀원들은 현장 투입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도착 직후 이현준은 팀원들과 함께 3곳의 설비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나는 원격 모니터링 화면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점검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첫 점검에 반나절 이상을 쓴 것과 달랐습니다. 이현준이 베를린 측에 첫 보고를 보내온 것은 현장 도착 3시간 뒤였습니다. 보고서는 짧았습니다. 설비 손상 원인 확인 완료. 복구 순서 및 방식 결정. 작업 시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3줄짜리 보고서였지만 그 3줄이 지금까지 받아본 보고서 중 가장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받고 의장에게 전달하면서 이현준이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말이 적다는 것, 이현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현장 투입 전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계획서가 두꺼울수록 결과는 짧았습니다. 이현준의 보고서는 3줄이었습니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추가 손상이 발생한 설비의 결빙 압력을 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기업이 투입했던 잘못된 설비를 제거하고 한국 팀이 가져온 교체 부품을 장착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이현준은 현장 상황을 2시간마다 짧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매번 단순했습니다. 작업 진행 중 예상 범위 안. 유럽 기업들의 보고서가 길고 복잡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둘째 날에는 화물창 단열 시스템 점검과 부분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쇠빙 추진 개통도 점검했습니다.
응력 모니터링 센서를 재보정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이현준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세 곳 설비 모두 재가동 준비 완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현장 도착 이후 딱 72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현준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이니까요.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가동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나는 베를린 분석실에서 모니터링 화면을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의장도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기술 자문 2명도 함께였습니다. 설비 하나가 가동되는 순간 수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정상 범위 진입, 온도 안정화, 운송 시스템 연결 확인, 두 번째 설비, 세 번째 설비, 세 곳이 순서대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링 화면 전체가 녹색으로 바뀌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북해 해상 운송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장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세 기업이 합쳐서 실패한 것을 11명이 7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총 투입 인원을 따지면 유럽 측이 수배였습니다. 준비 시간도 유럽 측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23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준비가 길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현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준은 짧게 답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예상한 일정 안에 끝났습니다. 추가 점검은 48시간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겸손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했고 예상대로 됐다는 것.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 이현준이 7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해본 일을 또 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이 열흘을 허비한 자리에서 이현준은 사흘을 썼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흘이 아니었습니다. 72시간. 정확히 그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데이터로 보던 격차가 이제 경험으로 각인됐습니다.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베를린에 오랜만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북해 운송 시스템이 재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치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결빙 압력은 설계 허용치의 84%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세 곳의 설비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준 팀이 떠나기 전 48시간 추가 점검을 완료하고 남긴 보정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이현준은 떠나면서 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남겼습니다. 계절별 결빙 압력 변화에 따른 대응 절차, 센서 이상 시 초기 점검 순서, 극지 환경 급변 시 비상 대응 매뉴얼. 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하면서 그 수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위기 동안 매일 아침 손실 수치를 확인하던 것과 같은 행동이었지만 감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서 외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계약 재검토 의사를 통보했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곳은 계약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던 금융기관들도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연락톤이 달라졌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현황 확인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 동안 쌓인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위기의 무게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현준 팀의 작업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공식 이력에 한국기술팀의 기여를 핵심 역할로 명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체 해결 시도 3차례가 실패로 기록되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희석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험전이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남기자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는 그것이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럽 에너지 인프라 공식 문서에 한국 기술이 핵심 역할로 기재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 때 어디로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문서가 먼저 말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앞으로 유럽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후임자들이 반드시 읽게 될 것이었습니다.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재가동 이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위원회 측 대표 3명과 이현준이 소속된 기업의 대표자가 베를린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분석관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분위기가 지난 회의들과 달랐습니다. 의심과 방어 대신 확인과 설계의 분위기였습니다. 의제는 단기 기술 지원 계약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기술 협력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북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극지 LNG 운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자는 조용하고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준과 비슷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제안서를 읽는 내내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다뤘습니다. 기술 공급 범위, 정기 점검 주기, 기술 인력 상주 여부, 비용 구조. 어느 항목도 모호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지 남기기나 표현 희석이 없었습니다. 유럽 측 대표들이 처음에는 몇 가지를 조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조율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모든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앉으면 협상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장기 기술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5년 기간의 파트너십이었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계약 범위에는 정기 기술 점검뿐 아니라 유럽 측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받는 것에서 기술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된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짧은 환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메모에 받아 적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었고 협력은 양방향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는 지난 3주를 떠올렸습니다. 경보 메시지가 뜨던 아침, 붉은 화살표가 깜빡이던 화면, 3차례의 실패, 1,800억 원의 손실, 그리고 72시간. 그 시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쌓인 손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를 현실로 번역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비싼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이 없었다면 오늘 서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협력도 없었습니다. 유럽이 열흘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은 오전이었을 것입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현준다운 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열흘 전 7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을 때와 같은 태도였습니다. 끝났을 때도 시작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분야에서 17년을 해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실로 돌아와 모니터링 화면을 열었습니다. 북해 수치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현준이 남긴 보정 데이터가 조용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북해 프로젝트 정상화 및 장기 협력 체계 수립.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오래 믿어왔습니다. 이번 위기가 그 믿음을 바꿨습니다.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 자원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23년 동안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강점을 분석해온 나에게 이것은 불편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는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쓰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해 방향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십 일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